서울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 정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미정 씨. 네, 의식주란 말이 있잖아요. 있죠. 네, 의식주란 말이 있는데 미정 씨한테 그 중요도로 따지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미정 씨 생각하면은 이렇게 뭘 입어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뭘 오.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고 오. 그리고 또 좋은 데 살 것 같고 와, 그런데 그럼 뭐 중요도 따지면 본인한테 뭐예요? 의식주, 식의주, 주의식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식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식, 식, 주, 주, 의, 식주의, 식주의. 식주의.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떠세요? 저는 주식의. 주식의. 주식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주거 나는. 오. 일단은 애가 넷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그 공간 확보가 가장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문제. 아니 설마 막 일가구 막 3주택 이런 분은 아니시죠? 같이 살아야 돼. 일가구 일주택이 아니라 아직 애들이 어린데 6명이 같이 살아야 돼가지고 집인을 동물원이 같긴 해요. 그래서 옛날에 동탄이라고 신도시 살았었거든요. 알죠.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크고 넓은 집 중심으로 했고 네. 근데 너무 멀잖아요, 서울하고. 그렇죠. 제가 맨날 출퇴근해야 되고 막 서울에 일이 맨날 있으니까. 그래서 교통 문제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몇 년 전에. 와서 그 교통 문제 때문에 온 건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한 게 주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집 공간 문제가 아니라 교통 문제까지 그럼요. 연결되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다. 맞습니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내 집 마련 자체가 또 결코 만만한 그래요, 일은 또 맞아. 아닙니다. 네. 근데 이분들에게는 서울시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과연 어떨까? 아하. 굉장히 궁금증이 많거든요. 오늘 그 복잡한 주거 문제 가운데서도 특히 서울에 계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주거 생활은 어떤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특별한 두 분이 제 옆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서울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주거 생활을 그야말로 면밀히 연구를 하셨고요. 조사 정리까지 하신 분 SH도시연구원 성진욱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H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진욱 연구원입니다. 주로 서울 시민의 주거 정책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 탈북민을 연구하게 되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게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예, 또 한 분은 서울 생활 4년 차에 접어드신 청년분이십니다. 네. 예, 우리 서울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 토크쇼의 대들보시죠. 뭐? 예, 장민님이십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주거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또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장민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에 탈북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생활 4년 차인 장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 두 분께 궁금했던 내용, 또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궁금한 내용 직접 질문 받아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서울 시민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서울 시민분들의 주거생활 고민 많이 해결도 해주시고 또 들어도 보실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의 주거생활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나는 서울시 주거 만족도 만족한다. 이 말씀 잘하셔야 돼요. 100%다. 아쉬움이 없다. 저는 다소 조금 만족한다. 조금 네, 조금 만족스럽지만. 여러 가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역세권이 아닌 공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욕심만 조금 버린다면 충분한 주거 생활 인프라를 누리는데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이 비싸듯이 제가 원하는 곳은 여전히 좋은 곳이지만 그러한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지 않고 배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과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제가 취미생활을 누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서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한껏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H에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예상하시고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흠잡을 수 없이. 나중에 따로 좀 얘기 좀 더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
장미 씨한테 이제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아까 발표하실 때 동해 바다가 보이는 그 집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이제 그 사셨던 집 말고 네. 북한의 일반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다른 주거 형태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파트가 있고 예. 그리고 전원주택이 많아요. 전원주택. 네. 그리고 뭐 복층짜리 아파트도 많고 되게 다양해요. 주거 형태가. 그래서 사실 여기처럼 아파트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 되는 정도예요. 북한에서는 그 살림집을 땅집이라고 하거든요. 땅집. 네, 땅에 붙었다고. 그래서 그런 땅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층집. 이렇게 네, 있는? 단층집들이. 그래서 단층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선 하모니카 사택이라고 말을 해요. 하모니카 사태? 네,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모니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네. 지어가지고 이렇게 네. 있다. 아니 제가 북한 관련한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 북한에서는 집짐승 기르기 운동이 있다. 아. 그래서 집토끼를 기르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도 그렇습니까? 제가 청진에서 시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 저희 집 쪽에는 기르는 분들이 없었고 예전에 토끼를 길렀던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토끼 가죽을 내라고 해요. 그 토끼 가죽이 토끼 가죽? 어디로 가냐면요. 근인 아저씨들이 언 땅에 배를 붙이고 있는데 배탈이 나지 않겠고 배조끼를 만들어준다고 저희한테 토끼 가죽을 계속 내라고 했어요. 근데 오. 그 가죽 비용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집들이 토끼를 길렀어요. 토끼는 풀만 먹으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풀과 고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사실 이게 집에 토끼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예. 냄새가 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에서 키우는 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물론 씻기면 되잖아. 어려워요. 그 애완 냄새가 배어요. 네. 아. 곳곳에서 나요.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곳곳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정말 아파트에서 토끼를 키우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키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 뜸해지긴 했어요. 네. 저는 아까 전에 송 박사님의 강의를 좀 들으면서 너무 좋다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일자리랑 주거를 좀 패키지처럼 같이 네. 도와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정말 괜찮다 싶었거든요. 혹시 이런 거 말고도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이런 주거 지원이 정말 좀 필요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 싶으신 게 또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 주거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요. 사실 북한과 남한의 문화 차이를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조금 해준다라고 본다면 남한에서는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저희가 복지 신청주의듯이 찾아서 잘 먹어야 됩니다. 저희가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주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가 수반되기 위한 금융 지원이 함께 수반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사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합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과 어떤 일자리와 주택을 연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서울에는 도전숙이라고 하는 그런 주택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창업과 그 창업이 공간이 이루어지는 주거를 함께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잠재력을 이렇게 확대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탈북민들이 이 주거 공간을 토대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거주 공간도 좋지만 그곳에서 조금 더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신다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함께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 수에 비례해서 좀 이렇게 줄 계획 그런 거 없나요? 자녀가 좀 많다고. 예, 그러면 좀. 아까 제가 정책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올 때 주택을 선택을 할 때요. 지금 오늘 같이 나와주신 장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가족인 경우에는 같이 함께 합가를 시키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결혼을 하거나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성이 바뀌어질 텐데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저희가 한 번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근데 지금은 이 형제가 왔는데요.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같이 살지 못하고 아기도 생기고 하다 보면 결국 분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은 주거 문제에 부닥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면적을 넓혀주거나 또는 또 다른 곳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이 2번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장미 씨 아까 발표할 때도 오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오빠분이 결혼을 했잖아요. 해서 그 따로 이제 나갈 때 그럼 집을 너무 힘들었죠. 집을 구하는데 따로 네. 이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은 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가 네, 엄마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딸이 혼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엄마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가구 수로 보면 다른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집을 하나 받았어요. 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세 명이 한 가구로 묶이는 가구.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집에 이쪽은 그 아가씨 한 명이 들어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세 명이. 근데 저희도 홍기가 다 잦잖아요. 언제 결혼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홍기가 다 찬 남녀 그리고 나이 많은 어머님까지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긴 했는데 법이 그렇다니까 어쩌겠어요.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따라야죠.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번의 그런 지원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정말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저 TMI인지 모르겠는데 장미 씨의 이제 친오빠가 네. 한국에 와서 한 지난해인가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개인의 힘으로 네. 집을 따로 구해서 나가신 건가요? 네, 다행히도 또 그 올케 쪽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그래도 좀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전에 그 네. 사례 주신 것 중에서 형제인데 한 명은 제주도로 갔고 한 명은 뭐 서울이었나요? 이렇게 뭐 따로 나눠졌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주택을 배정을 할 때 네. 장미 씨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구 중심으로 어떤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족의 형태, 동거 가족의 형태를 띠는 이런 가족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혈연 위주의 이런 가족이나 가구 중심으로 이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혈혈단신, 사촌지간의 그런 형제와 같은 가족과 다를 바 없는 이 두 친구를 저희가 행정적인 시스템에서 분리를 시켜 놓다 보니까 서로에게 의지할 것도 부족하고 한데요. 사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정원 하나원에서 가구 구성을 배정을 할 때 가구로서 인정을 해준다면 비록 면적은 작지만 둘이서 같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공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면 그럼 집을 2채 받고 한 채는 어디 세를 주고 같이 이렇게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불법 전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탈북민께서 우선은 임대주택을 받으시고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 하면서 이것을 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럼 장미 씨 네. 이번 기회에 영상 편지 한번 이렇게 쓸 기회를 좀 드릴게요. 어디에 영상 누구한테요? 편지를 써야 되나요? SHB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 서울시. 집주인. 좀 이거 좀 이렇게 좀 잘 해달라라고 하는 거. 내용에 따라 이제 자막과 네. 음악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투쟁가가 나갈 수도 있고 잔잔하게 네. 나갈 수도 있고. 네. 어쨌든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일단 드려보시죠. 네, 서울시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저는 지금 SH빌에서 사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봐도 정말로 멋진 비대들이 많더라고요. 변기를 좀 교체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건 집주인이 사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바꿔도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바꿨어요. 네, 저희 어. 엄마가 한자다 보니까 바꿨는데 응. 사실 네 너무 좋은 변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비대가 없어요. SH빌에는. 어. 네, 근데 확실히 바꾸니까 어머님 같이 좀 병이 계신 분들은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넓고 큰 집 막 이런 거보다 어쨌든 지금 있는 곳에서라도 네. 편리한 그 생활의 그쵸. 상품들, 아이템들. 어차피 넓고 큰 집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거의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효용성이 높은 네. 것들, 효과 중심으로 좀 해달라. 네. 그래요. 좀 좋은 얘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100억이 있다면 아, 오빠야 네. 너는 어디서 살고 싶어? 요거 질문하셨다고 했는데 네. 근데 장미 씨의 꿈은 뭐였는지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아, 저도 이제는 살짝 자본주의 사회에 오니까 자본주의 원리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만 두는 거는 어차피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저도 집을 산다면 좀 더 나중에 돈이 될 수 있는 역시. 원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아니요. 투자를. 예, 투자가 될 수 있는 투기가 안 좋은 거지. 투자야 왜? 해야죠, 네. 당연히. 예, 그런 쪽으로 집을 사고 싶어요. 북한 이탈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주거 지원 사실 청년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이거 서울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울시가 사실 이거 되게 잘하고 있는 정책이고 이미 정책이 다 있는데 잘 모르더라.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SH를 대표해서 좀 알려주시죠. 우선은 서울시에서는 주거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 체계 내에서 서울 시민의 다양한 주택 수요와 주거 지원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체감하실 만한 것들이 비주택이라고 하는 반지하에 대한 어떤 개선,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낮춰주는 거,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나아가서는 1인 가구, 조금은 특수하지만 우리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가구들을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그런 지원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정책들이 조금 상호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가 그 정책들을 다 알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 정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그런 정책들이 좀 정리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미 씨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그 편견이라고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라고 하는 그 낙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와 SH는 다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SH가 공급하는 그 주택에서는요, 이렇게 계약 형태, 분양과 임대를 섞어버리는 소셜 믹스라고 합니다. 혼합단지를 2007년부터 공급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장미 씨가 느낀 것처럼 내가 어떤 주택에 사는지 모를 정도로 동호수 전체를 다 섞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거 지원, 이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 특별히 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남한에서 가족이 없이 처음 정착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남한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나름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가설을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은 이제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나 두 명이 더 들어오는 만큼 기존에 있던 집보다는 더 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더 커져야 하니까 그만큼 지원금이나 아니면 새롭게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 두 번째 가설은 이미 가족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원금이나 아니면 새로운 임대주택 이런 혜택이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살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예, 질문 좋으신데요. 우선은 기존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서는 그냥 가구 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중첩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 자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비해서 탈북민이 느끼고 있는 그 주거에 대한 면적이 협소되는 경우가 3배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탈북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는 400만 가구라고 하는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집이 없는 임차 가구로 사시는 분이 200만 가구입니다. 200만 가구에 대한 측면에서 또 볼 때 고령자, 청년, 이 서울에서 집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북민을 위한 배려도 상당히 저희가 우선적인 공급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면적을 공급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방식은 뭐였냐면요. 건설에서 아파트 형태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와 같이 일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고 낙인 효과가 많은 그런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기를 조금 꺼려신다면 내가 만약 직장이 강남이라면 강남의 배우진 송파구 다세대 연립에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하나원에서 제가 교육을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영상을 본다고 해요. 사진으로 이런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시게 될 겁니다. 또는 인근의 평택, 안성 근처에 공급하는 LH 주택에 가서 약식으로 잠깐 보고 마는데요. 실제적인 내가 거주하는 곳과 영상과 잠깐 체감했던 주택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더군다나 서울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조금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자전거를 탈 때 어린아이들은 보조바퀴가 있잖아요. 그 보조바퀴의 높이가 뒷바퀴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갑자기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좌충우돌 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이 페달을 잘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지 이렇게 덩치가 큰 저한테 작은 자전거를 주면 제가 아무리 이게 힘들게 저어도 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조금 배려를 한다면 조금 더 이 거주자의 특성에 맞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400만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그러면 계속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오시면 오실수록 더 큰 집을 주거나 더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행정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기도 하고 어찌되었던 간에 서울시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주택을 전부 다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살이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 서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사는 이유가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종족에 대한 어떤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도에 상당히 모든 것이 밀집해 있죠. 이 지방으로 좀 분산이 필요한데 저희 제 또래와 같은 지금 40대 이런 분들을 보면 결국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주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상 많은 큰 문제는 해결됩니다. 탈서울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것의 가장 큰 것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일 텐데 탈북민이 꼭 서울에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이분들이 남한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일자리와 함께 연계한 것을 제공했을 때 보다 더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고 그럴까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민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 배정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작은 집으로 배정을 받게 되고 지방에 배정을 받으면 서울보다는 보다 넓은 집으로 배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 집을 배정을 받았는데 저는 큰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원에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갔는데 제가 사진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 오빠가 배정받은 집이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엄마가 들어가면 사실 신청할 수는 있어요. 좀 더 큰 집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었지만 옆에서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거기까지라고 신청을 해봤자 그렇게 큰 집이 차려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괜한 욕심에 힘을 빼지 말자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리고 그지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기회를 많이 얻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서울이라면 수도이기 때문에 지방과 달리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솔직히 충분히 큰 집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탈북을 결정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손에서 놓고 오직 자유를 위해서 떠난 몸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세상, 좀 더 자유로운 기회 이런 것들이 막 머리에서 샘솟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 선택이 작은 집이었지만 저한테는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북한 이탈 주민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서울에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많은 한계와 또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거, 집이란?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박사님께 집이란 뭘까요? 네, 저도 그 집이라는 거는 쉼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집에만 오면 눕고 싶고 집에만 오면 조금 편안하게 있고 싶은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면 많이 긴장도 하게 되고 좀 신경을 쓰는데 진짜 내 집, 내 방만큼은 좀 편안하게 있는 그런 공간이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집이 주는 어쩌면 거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 쉼의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집 밖에 좀 나가서 불편하게 계시니까 예. 좀 불편하지만 갑작스러운 추가 질문 또 예. 나에게 통일이란? 갑자기요? 통일 계획이 두 그럼요. 분이니까. 그럼요. 제가 그 통일, 이 탈북에 대한 또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상 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혼자 하게 되면서 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서점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한참 동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이 타국에 와서 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사진으로 접하면서 저도 그것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상당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맨날 식사할 때 뭐 메뉴 통일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원래 저희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많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다른 이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이제 조금 멀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조금 서로 간의 배려이지 않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배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게 된다면 서로 간의 이 생각과 어떤 문화적인 거나 상당히 좀 서로 간의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저는 배려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서울시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많이 또 배려하고 동행하고 있는 걸 주거 측면에서 또 살펴봤는데요. 맞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의식주의 주자가 집주가 아니라 살주라고 하잖아요. 그 서울 시민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서로 가르고 나누는 거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배려하고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들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 오늘은 주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내 삶의 출발이 되는 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제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